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뵙습니다. 막바지 준비는 잘하고 계시죠? 여러분에게 에, 얼마 남지 않은 50일 남았죠? 50일 남았는데 사실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오신 분들은 이 50일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또 합격의 당락을 가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하고요. 50일 동안에 다른 과목은 뭐 다 준비하시겠지만 상법을 제가 아주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좀 정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에게 상법 조문을 한번 정리해 드릴까 해요. 상법 조문이 쭉 많죠. 많지만 다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중요한 것들이 나오죠. 중요한 게 나오고 선택형에도 사실 상법 조문이 거의 반 이상이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판례 또 사량에서는 여러분들이 상법 조문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빨리 그것을 찾아서 조문을 일단 떠올리고 조문의 의의를 쓰시고 목차를 잡으면 금방 또 이렇게 써내려 가지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상법을 조문을 중요한 것을 표시하고 그리고 설명을 좀 해드리고 위치 파악, 그 다음에 상법, 조문 간의 어떤 유기적 연결 관계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 시간은 이제 한번 촬영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한 20분 내지는 25분 정도 촬영해서 최대한 빨리 끝내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하루에 여가 시간을 활용해서 조금씩 하시면은 상법을 한 번 정도 조문을 통해서 전체 해독을 한번 할 수 있을 것이고요. 이제 이어서 여러분에게 최신 판례도 한번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간이 허용된다면 우리 해커스 변호사에서 강의를 했던 선택형 쟁점이죠.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하고 또 시간이 허락된다면 4부로 나눠져 있는데 사례형 쟁점, 나올 만한 쟁점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여러분에게 한번 전달할까 합니다. 하여튼 욕심을 한번 내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시간을 많이 뺏기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할 건데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아무리 좋은 자료도 여러분에게 맞는 자료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에게 시간상 여러 가지 맞지 않다면 그죠? 의미 없는 겁니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확인을 잘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요 자료에 대해서는 편집된 자료를 여러분에게 올려드릴 테니까 요거를 활용하셔서 뭐 출력하셔서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대로 뭐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 이제 상법 조문 핵심 정리인데 여기에서 조문 전체를 제가 훑어드리는데 시험에 나올 만한 조문을 훑어드리고 시험에 조문이 어때요? 위치 파악이나 그 다음에 유기적 연결 관계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자료는 제 자료를 활용하셔도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익숙하게 보고 있는 자료가 있다면 조문이 있잖아요. 그 조문을 가지고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따라오시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별표를 쳐놨어요. 별표를 2개, 3개 쳐놨는데 요거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의 의견도 조금 반영되어 있지만 우리 이제 비밀스러운 얘기지만 제 잘 아는 지인 교수님들 있죠. 전국의 상법의 교수님들과 함께 그냥 중요성, 중요 또 뭐 시험에 만약에 내가 들어간다면 이런 게 중요하지 않겠나, 뭐 이런 게 출제되지 않겠느냐 라는 의견을 반영해서 우리 중요도를 좀 파악한 거니까 참고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꼭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우리 이 상법 학자들이 보는 눈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통칙 있죠. 총칙에 이제 통칙이 나오는데 1조, 2조, 3조 나오잖아요. 여기서 뭐 별도로 뭐 크게 시험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조문을 해석하거나 또 판례를 해석할 때 공법인의 상행위, 일방적 상행위와 관련되는 주제는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판례에 보면 한국전력공사, 그죠? 이 공법이나 볼 수 있죠? 한국전력공사. 그들이 이제 한 행위에 대해서 전기 공급 계약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게
기본적 상행이냐 아니냐 문제가 됐었는데 이제 기본적 상행이라 보고요. 근데 기본적 상행이니까 공법인이 했던 행위라면 이게 바로 우리 상법이 적용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죠.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공법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예, 다른 규정에 특별한 게 없으면 상법이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판례에서는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법이 적용돼서 예, 상사시효가 적용됐다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일방적 상행위와 관련해서는 한쪽만 당사자면 상임이면 상법이 적용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 건데 최근에 판례가 이런 게 좀 있었죠.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이다 말이죠.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쪽 당사자가 A가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있다. 근데 한쪽 당사자 쪽에서 여러 개 이제 갑, 을, 병 이렇게 여러 명이 함께 했다는 거죠. 이랬을 때 여기도 상인이고 좋습니다. 여기도 상인이 합시다. 그랬을 때 이 갑을병이 상인이 아니에요.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이 갑을병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할 것인가 문제됐던 판례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거기서 우리 이 판례는 뭐라고 했어요? 일방적 한쪽 당사자만 상해에 적용된다. 라고 했던 그 법리를 정해서 여기도 어때요? 예, 이제 상법이 적용된다. 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뭐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죠. 결국은 이 사안은 어떤 사안이냐면 이 갑을병이 A가 B에게서 돈을 차용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증을 선 사건이었어요. 알겠죠? 이랬을 때 이게 상법이 적용될 거냐 문제되는데 상법이 적용된다 그랬어요. 물론 이제 A 쪽에 이제 채무자 쪽에 되는 부분은 있죠. 채무자 쪽에 부분은 있지만 상법이 적용된다라고 한 적이 있다. 뭐 그 정도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쭉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그대로 내려가시면 상인 나오죠. 상인. 이 상인 부분에서는 뭐 당연 상인. 판례는 제가 많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판례를 별도로 또 할 거니까 여러분이 준비가 다 됐다는 전제에서 쭉 한번 훑어가는 거라서 혹시 처음 듣는 학생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도 있을 겁니다. 혹시 좀 준비가 덜 된 학생들은 모를 수 있는데 그 부분은 여러분이 감안하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정리 강의는 좀 준비가 되고 마지막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 알고 있다는 전제에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어요. 당연상의는 우리 뭐 아시겠지만 자기 명의 그죠? 자기 명의로 우리 상법에서 자기 명의는 뭐죠? 자기 책임하에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말할 때 우리 상행위는 뭡니까? 상행위는 상법 46조의 기본적 상행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는 자도 우리가 상법을 적용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죠. 그죠? 상법을 적용할 것인가 문제 될 겁니다. 이랬을 때, 그죠? 이랬을 때, 이제 상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도 적용할 거냐, 이 문제잖아. 그죠? 그럴 때 우리가 상법을 적용할 거냐,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 상행위를 하지 않은 자지만 상의하는 것처럼 어떤 설비를 갖고 상인적 방법으로 뭔가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적용할 거냐 이 문제잖아. 그죠?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런 자들을 우리가 상인으로 취급해서 상법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의제상인이죠. 그래서 의제상인에 대한 내용은 그렇고요. 일단 요건은 어떻습니까?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하는 자는 상인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그죠? 상인을 하지 않더라도 상인으로 본다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의제 상인이냐 아니냐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해 준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을 최신 판례로 좀 알아주면 되는데 여기 의제 상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 부분은 뭐 이미 나왔던 판례 중에는 변호사, 그죠? 그다음에 법무사 이런 자들은 어때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죠. 의제상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세무사, 그다음에 의사
그죠? 예, 법무법인 이들도 상인이냐 의제 상인이 아니냐 문제되는데 전부 다 예,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서 의제 상인 아니라고 봤던 거 하고요. 이렇게 의제 상인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한 행위는 상행위가 아니겠죠. 그죠? 상행위가 아니면 어때요? 예, 상사 시효도 적용되지 않겠죠. 그죠? 그런 겁니다. 네,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렇게 하도록 하고 됐습니다. 그 정도 뭐 5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밑에 내려오시면 뭐 소상인은 이제 예, 1,000만 원 미만인 회사 아닌 자를 우리 소상인 취급한다는 거 조문 보시면 돼요. 그냥 여기는 그렇게 느끼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업 사용인에서도 이제 지배인 부분이 있잖아요. 이 지배인은 사실은 뭐 대리인이죠, 뭐 대리인인데 크게 뭐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도 맞출 수 있고요. 예,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지배인 어때요? 영업소라는 개념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대리권의 범위는 포괄적이고 공동지배인은 뭐 공동대리인하고 똑같은 거고 그다음에 지배인은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현지배인인데 이 표현지배는 사령으로 나올 수 있고 선택형으로 나올 수 있죠. 예, 그런데 판례의 요건들을 좀 검토를 해주면 좋은데 14조입니다. 이 표현집은 대표적인 이제 외관법리인데 이 외관법리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하나의 법조문 앞쪽이죠. 이 표현집에는 요건으로 볼 때 본점 지점이라는 영업소가 필요한다는 거. 그래서 표현집행 할 때는 항상 어때요? 어, 영업소의 요건을 꼭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죠? 뭐 사례가 나왔다 그러면 예, 그래서 독립적으로 대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그죠? 예, 그러한 조직을 갖추고 활동하는 장소 요거를 우리가 본점 지점이라고 했다 그러죠? 그 다음에 이렇게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가 예,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만약 된다면 동일한 요건이 갖춰진다면 동일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여기는 그렇지만 조심할 경향수 있죠. 항상 선택형이든 사례든 마지막에 예,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이거는 뭐예요? 재판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죠? 재판상 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그걸 여러분이 예,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동일한 권한이 있는 거로 보기 때문에 동일한 있는 권한으로 보기 때문에 어떤 의미를 갖느냐. 이 동일한 의미를 권한이 있다는 것은 사실은 실제 어때요? 지배인이 했던 그러한 이 행위들 있죠.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행위는 어때요? 무슨 행위예요? 계약상 행위입니다. 계약상. 그죠? 계약상 책임이나 계약상 행위이기 때문에 요거는 계약상 직접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죠. 다시 말하면 이게 불법 행위라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마지막에 과실상계는 할 수 없다는 걸 여러분 항상 사령의 마지막에도 효과로 결론을 적어줘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죠. 예, 그래서 선택형도 마찬가지고 이 재판상 행위 빠진다는 거. 그 다음에 이거는 계약상 어떤 원래 지배인이 해야 되는 어떤 계약상 행위를 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불법 행위 아닙니다. 그래서 과실상이 안 된다는 점도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상대방 악의인 때는 항상 적용되지 않는 것이죠. 그 정도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부포상에 대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15조. 제일 중요한 쟁점은 부포상에서는 표현 지배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죠. 표현 지배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표현 지배인을 만약 부포상에 적용하게 되면 영업주에 너무 가혹해요. 상대방을 너무 많이 보호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물건 판매점 사용에 나오지 않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상업 사용인 있잖아요. 이 상업 사용인 상업 사용인의 의무 있잖아요. 그죠? 상업 사용인의 의무. 상업 사용인의 의무. 요거는 이제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인데
어, 첫 번째는 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그죠? 자기 또는 제3자 계산으로 영업불유죠. 영업불유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회사의 무한책임. 여기서 조심해라 그런 게 있었죠? 여기는 동종회사가 아니죠. 그냥 회사예요. 근데 여기 이제 만약에 예, 우리 회사법에 가잖아요. 회사법에 이제 이사회, 그죠? 경업금지로 나올 때 거기에는 예, 동종회사라고 나와요. 뭐 그 정도로 이제 알아주면 되는데 이 동종회사하고 그냥 회사는 뭐냐 부분인데 여기에서 상업사용인은 어떤 노력의 대가 있죠. 자기가 이제 어 본인의 어떤 그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힘이 힘이 이제 얼마만큼 있겠느냐 이런 부분인데 온 힘을 어때요? 요 영업주를 위해서 써달라는 거죠. 그 자기적인 어떤 정신적 능력이나 어떤 그런 육체적 능력이 한정되어 있는데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 사원의 이사가 되게 되면 힘이 분산되겠죠. 영업주에게 올인을 못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올인하라는 차원에서 그냥 동종 회사가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든지 간에 무한책임 사원 이사가 되면 안 된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많이 이제 문제된다는 것하면 여러분들이 개입권 부분을 생각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업사용인이 자기 계산을 했을 때는 예, 영업주 계산을 바로 할 수 있죠. 그죠? 할 수 있고 제3자 계산을 했을 때는 그 재산 상태를 건들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이득이 있으면 이득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개입권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개입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어때요? 개입을 했다 해서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죠. 계약 당사자가 되는 건 아니죠. 직접적으로 계약 대위권을 행사했다 하더라도 예, 당사자는 아니다. 알겠죠? 아니다. 그러면 직접적으로 개입권을 행사했을 때 당사자가 되는 부분이 있죠. 뒤쪽에 예, 위탁매매에 가보면 예, 거기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죠? 위탁매매에 대해서 가보면 또 나오고 하여튼 몇 군데 나오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건 비교를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계약 당사자가 아니다. 이렇게 주면 될 거고 나머지 또 선택형으로 많이 깔려 있는 게 뭐냐면 이 계획권 행사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못하느냐 전혀 관계없습니다. 알겠죠? 관계없다. 그 다음에 상황에 가보시면 소멸시효 거래를 안 날부터 2주간 경과하거나 거래가 있는 날부터 1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비교를 할 게 하나 있다면 비교를 할 게 있다면 어, 비교를 해보면 어, 회사 있죠. 회사법에서 이 경합금이 나올 때는 이 소멸시효 기간이 2주간은 없습니다. 2주간은 빠지고죠. 빠지고 다시 말해서 1년만 나와 있다는 거. 1년 그죠? 요것만 있다는 거. 한번 나중에 비교를 하도록 하고요. 이 정도 하시면 돼요. 이 정도 이렇게 한번 조문을 짚어보면 여기 충분합니다. 그죠? 충분하고 그 다음에 뒤쪽으로 가면서 대표이사라든지 이사 등등 있죠. 업무 집행자들이 회사와 이해상충 문제 발생하면죠. 요 구조가 그대로 가서 적용된다. 약간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적용된다. 알아두시고 조문은 17조다. 뭐 이 정도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호를 가볼까요? 뭐 상호는 선정은 뭐 자유롭게 한다는 거, 자유주의 했던 거 됐고요. 그 다음에 회사 상호는 부당하게 사용하면 안 되죠. 20조. 그래서 우리 상호는 원칙적으로 자유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그죠? 원칙적으로 자유주의를 취하고 있으면서 예외적으로 혼동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밑으로 가면 이 제한 규정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 상호를 부당하게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이죠. 회사가 아니면 표시하면 안 되죠. 뒷쪽면 조심해야 되는데 회사가 영업을 양수한 다음에 이렇게 회사의 영업을 양수하고 나서 회사가 아니면서 회사 상호를 사용한다? 안 되죠. 그죠? 안 되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쭉 넘어가셔가지고 또 상호의 단일성도 뭐 판단하시면 되고요.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자,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22조에 가보시면요. 22조에 가보시면 이렇습니다. 상호 등기의 효력이죠. 이걸 다른 말로 상호 등기의 사전 배척권이 하죠.
다른 자가 이미 상호를 사용하고 있으면 등기하면 동일한 상호를 등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죠? 예, 그런 겁니다. 이럴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여기서 상호는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라는 지역적 제한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동종영업이라는 제한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상호는요. 여기도 제가 표현했지만 등기법상 동일한 상호를 말합니다. 동일한 상호를 말해요. 이따가 가보면 알겠지만 뒷조문에서 오인 가능성 있는 상호를 사용 못하게 하는 거죠.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오인 가능성 있게 상호를 사용했다. 그때는 유사한 상호를 말하는 것이고 동일한 상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의 사전 배척권의 상호는 동일한 상호다. 그리고 동종영업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 대신에 지역적 제한이 있다. 이 안에서 동종영업의 동일상호입니다. 또 동종영업의 동일상호를 뭘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등기할 수 없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 정도 조문의 의미를 여러분은 여기서 알아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한번 본다면 거기 23조 한번 가보시면 있죠. 23조를 먼저 봐보시면 여기 바로 그렇습니다. 22조와 비교해야 될 부분이죠. 요 23조에서 주체를 오인시킬 상호를 사용 금지한다. 여기에서 상호는 우리가 앞쪽에서 봤던 22조의 사전등기 배척권 상호와 다르게 여기는 유사한 상호를 말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항상 감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든지죠. 그죠? 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오인할 수 있는 상호예요. 요거는 오인할 수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호가 아니더라도 오인할 수 있는 상호, 유사한 상호면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걸 말한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항을 위반해서 상호를 사용하지 있을 때는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자는 그 폐지를 청구할 수 있죠. 상호 폐지 청구권. 상호 폐지 청구권. 이걸 우리가 상호 전용권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그런데 조심할 게 있다.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상호를 등기한 자는 그냥 폐지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받을 염려가 없더라도 바로 폐지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그런 의미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춰보냐면 상호권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보호됩니까? 보호된다는 거죠. 알겠죠? 보호됩니다. 근데 등기는 하면 어떻게 돼요? 상호권이 강화된다고 하는 거죠. 강화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시 말하면 입증 책임이 완화되거나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걸 말하는데 특히 그 사항을 한번 가보시면요.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군에서 동종 영업으로 타인이 등기한 상호를 사용한 자는 어때요?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정해 준다고 했죠. 이 추정은 뭐예요? 이 법률상 추정이에요. 우리 상법에는 법률상 추정은 별로 인정하지 않는데 여기에 법률상 추정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입증 책임이 전환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등기한 상호권자는 어때요? 이러한 부정한 목적을 입증하지 않고도 자기의 상호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서 배척할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상호 전용권을 쉽게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상호권이 강화된다는 말을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정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손해배상 청구하고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별도로 할 수 있다. 됐죠? 그렇게 요점을 한번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복습하는 거면 여러분 다 해봤던 거 복습하는 거죠. 몇 조문이라고? 23조. 그래서 22조하고 23조를 항상 생각해 보시고 선택적으로 나올 수 있다면 요거 상호의 가등기 22조의 2를 좀 여러분 보셔야 되겠죠? 보셔야 됩니다. 22조에 가보시면 상호는 가등기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1항을 한번 보시면 가등기 할 수 있는 회사가 쭉 나오고 있죠. 가등기 할 수 있는 회사가 쭉 나오고 있는데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는 어때요? 상호를 가등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빠졌어요? 여기는 인적회사가 빠졌잖아요. 인적회사. 그죠? 한 명에서 합자해서 빠졌단 말이죠. 여기는 왜 빠졌겠습니까? 그렇죠.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는요. 설립 과정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고요. 인적회사는 설립이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 한 명에서 합제해서 어떻게 설립합니까? 정관 작성하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설립 등기하면 완성되잖아요, 그죠? 그 안에 이제 정관 안에 뭐예요?
사원 확정 절차라든지 기관 구성 절차라든지 출자 이행 절차가 정관안에 다 포함되어 있죠. 바로 등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또 등기 기한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상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남용될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가등기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거 하나 알아주시고 2항 3항 4항 그죠? 2항 3항 가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주체가 뭐라 그랬죠? 회사는 이렇게 돼 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회사 관계없이 인적 회사, 물적 회사 관계없이 다 가등기 할 수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2항 3항하고 1항이 달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선택형의 지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 들어가 있다. 하여튼 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하는 얘기는 지문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출제되는 거는 뽑는 사람, 들어가서 출제하는, 직접 뽑는 출제위원들의 뭐, 선택에 달렸겠지만, 또 출제하는 출제위원들이 따로 있거든요. 출제하는 위원들이. 예, 그런 출제위원들의 어떤 입장에서 다 들어가, 인, 들어가 있는 거죠. 지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예, 그런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잘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됐고요. 상호 가등기는 당연히 본등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은 됐고요. 조문을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하고 한번 훑어볼 거고요. 자, 그러면 됐고 또 명의대자 책임은 우리가 사령으로도 나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택형으로도 지문이 많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판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쟁점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명의대여자가 상인이 되냐 아니냐, 명의차용자가 상인이 되느냐, 그 다음에 명의차용자가 상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쟁점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하는 이 연대 책임이 뭐죠? 이 연대 책임은 이 부진적 연대 책임이라는 거 아시죠? 이 부진적 연대 책임은 효과로서 변제 같은 거는 어때요? 절대효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효 중단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상대효라는 거. 요와 관련해서 시험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해 두셔야 된다. 어쨌거나 성명상호를 사용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가 영업주로 오인된 부분에 대해서 제3자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죠. 요것도 하나의 외관법리가 적용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그리고 명의 대여자 자체는 상인일 필요가 없다. 그죠? 명의 차용자는 상인이 되고 그리고 또 반드시 상행위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준상에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호 양도죠. 상호 양도의 등기는요. 제3자에 대항할 수 없고 일반효가 적용되지 않고 25조 그죠? 상호의 양도. 상호의 양도는요. 다시 말해서 상호의 양도는 이겁니다. 요 조문을 좀 여러분 알아두겠는데 상호 양도할 때는요.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 대항을 못한다는 조항이 나왔어요. 이 제3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제3자. 선이란 말이 빠져 있어요. 선이라는 빠져 있다는 것은 선악 관계없이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말은 우리의 등기의 일반효가 여기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예요. 등기의 일반효는 뭐냐면 등기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등기하는 것에 대해서 선악에 따라서 우리가 효력을 다르게 대항을 하는 거죠. 이걸 일반효라고 하는데 여기 25조에 상호 양도했을 때 등기하지 않을 때 제3자에 대항할 수 없다. 이 부분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악 관계없이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기 때문이죠.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다 이제 보는 걸로 하고 조문의 위치만 좀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장부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볼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상업 등기와 관련해서 시험에 나올 게 있다. 그죠? 상업 등기는 이제 뭐 지점의 등기 등등이 좀 나옵니다만은 크게 문제가 안 되고요. 이 등기의 효력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등기의 효력 부분 정도 꼭 알아둬야 되는 부분이죠. 요거 37조입니다. 이 37조가 바로 뭐예요? 등기의 일반적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30조가 등기의 일반적 효력이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일반적 효력이 한다. 알겠죠? 일반적 효력은 뭔데? 이겁니다. 등기하지 않잖아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자에게는 어때요? 대항할 수 없고 악의자에는 대항할 수 있고 만약에 등기를 했다면 어때 돼요? 이때는 선악 관계없이 뭐한다? 대항 가능하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뭐죠? 일반적 효력의 내용이에요. 선악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근데 이 특이한 것은 등기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선의자가 등기 전에 선의자가 악의자로 돼버립니다. 등기하면 공실했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다는 전제에서 선의자도 악의로 돼버리는 거죠. 알겠죠?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바로 이게 2항입니다. 등기한 후라도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이를 알지 못한 때는 대항하지 못한다. 요거에 대한 예외가 되는 것이죠. 등기 후의 효력에 대한 예외가 되는 거예요. 요 1항은 등기 전에 얘기입니다.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하지만 반대 해석상 악의의 제3자는 대항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그래서 요 1항, 2항이 등기의 효력을 말합니다. 알겠죠? 일반 효력을 말한다. 그렇게 여러분 느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날이라서 여러분에게 첫 시간이라서 이 정도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좀 더 빠르게 여러분 판례를 쭉 훑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